네, 지난주에 이제 쿠팡이 드디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됐죠. 근데 초반 반응이 생각보다 되게 센 것 같아요. 너무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냥 예상을 그냥 다 뛰어넘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시총 30조 뭐 그 정도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상장할 때 70조까지 딱 뛰어넘고 110조까지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뭐 놀라운 지금 상황인데 이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러죠. 이게 우리나라 증시가 잘못된 건지 미국이 지금 원래 이런 건지 적응들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지금 쿠팡은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됐고 사실 나스닥보다 뉴욕 증권거래소가 더 상장이 더 힘들거든요. 그렇죠. 조건이 더 까다롭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도 이렇게 지금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건 전 뭐 대단하다. 물론 이제 아마존이 지금 시가총액이 한 1,500조가 좀 넘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비하면 뭐 쿠팡은 아직 뭐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국이라는 이제 나라 하나에서 아직 사실 쿠팡이 절대적 사업주는 아니에요. 완전히 이긴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100조 원에 가까운 가치 평가를 했다는 건 지금 미국 시장 참가자들은 쿠팡에 대해서 한국에서 점유율을 많이 늘릴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가치를 부여받겠죠. 그래서 어쨌든 초반 시장의 반응은 그러니까 뭐 미국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건 뭐 말도 안 된다는 분부터 뭐 정말 비싸다. 별 얘기가 다 있어요, 지금. 근데 그러니까. 예, 다 좀 깜짝 놀랄 정도의 지금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미국 사람들은 한국이 아마존이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아마존의 성장세라든가 네. 아마존의 시장 점유율 이런 거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아마존은 50% 가까이. 그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사실 그렇게 녹록하진 않잖아요. 네. 왜냐면 한국은 되게 좀 재밌는 시장인 게 이제 미국은 아마존이 다 싹쓸이를 사실 해버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 같은 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검색, 포털 이렇게 검색하는 그런 회사가 전자상거래하는 나라가 없대요. 그렇죠. 구글만 봐도. 네, 구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존은 태생이 원래 그 옛날에 전자책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책 그 또 책 배송하고 막 이런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건데 어쨌든 아마존은 그 후로 사실 그 약간 쿠팡과 아마존은 어쨌든 비슷한 면은 분명히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아마존이 성공한 스토리를 뭐 책을 통해 많이 보셨겠지만 제프 베이조스가 당장 적자 보더라도 그냥 저가 공세 다 해버렸잖아요. 최저가에 그냥 판매하는 정책을 밀고 나가고 배송도 강화하고. 근데 돈을 그럼 어디서 벌었냐? 아마존은 그 클라우드 있죠. 예, 그 데이터 센터 이런 사업으로 돈을 벌었고 사실은 그 이런 전자상거래는 돈 다 까먹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점유율이 이제 늘려가면서 돈 이제 막대한 지금 이제 트래픽을 기록할 정도로 이제 미국에서는 아마존이 그냥 이제 1위잖아요. 경쟁자가 없는 상태인데 그렇지. 한국은 좀 다른 게 쿠팡이 그 모델로 사실 간 건 맞죠. 왜냐면은 로켓 배송 사실 로켓 배송은 어디에도 없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근데 아마존이 그 저가 정책을 펼친 거랑 쿠팡의 로켓 배송은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당시에도 저가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되게 많았어요. 이게 제 기억으로 2014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 쿠팡의 그 이제 대표가 제 생각엔 머리를 좀 쓴 것 같아요. 왜냐면 남들하고 똑같은 최저가 해봐야 안 먹힌다. 예,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근데 남들이 안 하는 게 뭘까? 당일 배송, 로켓 배송 하자. 근데 로켓 배송을 하려면 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시스템, 물류 시스템. 예, 물류도 있어야 되고 물건을 일단 자기가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사입해야 돼요. 예, 사입을 해야 되는데 사입이라는 게 사실 말이 쉽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게 물량이. 그 많은 아니 한두 물품도 아니고 그 많은 공산품을 다 그냥 창고에 쌓아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재고 손실도 엄청나거든요. 관리가 안 되면. 근데 그거를 아는데 승부수를 던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뒤에 손정희 회장이 돈을 다 대준 거죠. 3조 원 정도 대줬고 누적 적자가 4조가 넘는데요. 여태까지. 근데 어쨌든 수요를 받으면서 버텼고 사실 작년만 해도요. 뭐 쿠팡 부도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랬죠. 예, 왜 적자가 너무 크니까. 뭐 현금 보유가 1,000억도 안 된다는 뭐 얘기 있었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왜 그 얘기가 나왔냐면 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도 지금 비전 펀드가 위험하니까 이거 더 이상 돈 못 대주면 쿠팡 위험하다. 그랬는데 어쨌든 이번에 상장을 통해서 그건 해소는 했는데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지만 어쨌든 쿠팡은 전 국민의 사실 지지를 많이 받았어요. 또 왜냐면 소비자 입장에서 좋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싸고
어쨌든 당일 배송 받는 시스템. 쿠팡이 이걸 여니까 다른 업체도 다 따라했잖아요, 사실. 그런 것처럼 사실 소비자들 선택을 받은 거고, 그러면서 점유율도 올라갔는데, 어쨌든 네이버랑 쿠팡은 서로 어쨌든 이제 경쟁 관계가 됐고, 네이버는 검색을 통한 트래픽, 그 다음에 이 쿠팡은 자체 물류, 로켓 배송이라는 엄청난 히트 상품을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건 어쨌든 아마존은 미국을 싹쓸이 했지만 한국은 아직도 누군가 승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되게 많아요. 그 밑에 마켓컬리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그래서 예, 그래서 아직은 재밌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리스크도 있지만 이걸 만약 쿠팡이 따냈을 땐 여기서 100조가 문제가 아닌 거죠. 더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흥미진진한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삼국지 같은 거죠. 이 전쟁이 이제 저는 좀 시작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보는 거는 재미있는데 네. 당사자 입장에서는 또 계속해서 엄청난 추려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익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지금 어쨌든 쿠팡이 상장하면서 이제 상장 자금을 모았잖아요. 네. 이걸 이제 어떻게 쓸까? 이제 요것도 이제 좀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가를 지금 최근에 보시면요, 막 이마트도 올라가고 그 경쟁 기업들 있잖아요. 일부 뭐 네이버는 당연히 가는 거죠. 훨씬 싸다고 하니까. 거기에 뭐 롯데그룹도 좀 올라가고. 근데 냉정하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그럼 쿠팡이요, 사실은 돈을 수혈받지 못하면 위험하잖아요. 그건 다들 그렇죠. 아실 거예요. 근데 5조 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5조 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뭘 할까요? 그동안 했던 거 중에 부족한 거 하겠죠. 바로 물류입니다. 물류 창고 이제 전국에 다 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의 상간 벽지에 사시는 분도, 이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그냥 쿠팡을 이용하면 당일에 배송받을 수 있는, 약간 이제 그 정도까지 물류센터 다 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전국에. 그러면 이거는 압도적인 경쟁력이에요. 서울만 국한된 게 아니라 지방에 있는 분들도 이제 쿠팡을 이제 내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일날 받을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제주도에도 건설할 수도 있겠죠. 뭐 극단적이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 한국은 땅이 좁잖아요. 미국과 다르게. 그냥 맘먹으면 다 지어버리면 돼요. 지어버리면 이 자체로서 로켓 배송은 원래 쿠팡의 히트 상품인데, 거기다가 도달 못했던 지역까지 가능해지면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달리 설명하면 경쟁 업체한테는 재앙이거든요. 경쟁 업체도 그러면 똑같이 해야 돼요. 못 당하죠. 근데 못 해요. 자금이 없으니. 네, 돈을 어떻게 투자할 겁니까? 시총에서 일단 급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쿠팡이 100조잖아요. 이마트가 5조밖에 안 되고요. 롯데쇼핑도 비슷하고 그 위치가. 그렇게 따지니까 엄청나요. 네, 아니 너무 엄청. 그러니까 쿠팡은요, 예를 들면 100조잖아요. 1%만 내가 우리 유상자 1%만 할게요. 1조 금방 조달해요. 이건 별것도 아닙니다. 쿠팡 입장에서. 테슬라가 그러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마트나 롯데나 아니면 뭐 다른 유통사가 그 만약에 유증한다고 쳐봐요. 1조를 조달하면요, 주가가 곤두박질쳐 어마어마한 규모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또 상장된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 한국이 사이즈가 좀 작은 게 안타까운데, 이게 지금 체급 차이가 너무 벌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마트나 롯데쇼핑의 주가 재평가도 당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쿠팡이 저렇게 가치를 받는데 우리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역으로 생각하니까 그건 분명히 긍정적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럼 쿠팡이 5조 원 조달했는데 그럼 어떻게 경쟁할 거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물음표를 해소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하시면서 다른 유통주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쿠팡이 지금 90조 100조인데 우리나라 전체 유통회사 시가총액 합치면 70조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아, 진짜 이렇게 되면 규모의 싸움에서 이기면서 잘하면 또 먹을 수도 있겠네. 한국 유통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이게 뭐 누가 이긴다는 우린 모르지만 규모의 경제에서 일단은 쿠팡은 압도적인 선두에 서버렸어요. 그냥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네이버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숙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푸는 기업은 주가 급등할 거고요. 그걸 해소하지 못한 기업은 쿠팡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소하려고 요새 막 나오는 얘기가 이베이 코리아 막 인수하는 얘기도 좀 나오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되게 좀 재밌는 그림으로 가는데, 어쨌든 유통업체들 지금 이커머스 시장은 진짜 위기이자 기회가 공존하는 그 시장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이커머스 기업에 대한 그 재평가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걸 아예, 그렇죠. 근데 이게 꼭 온라인 유통 업체만이 아니라 우리 뭐 지금 기대가 되는 게 뭐 야놀자도 뭐 얘기 나오고 있고, 뭐 팀원 마켓컬리. 그러니까
뭔가 이번 쿠팡으로 인한 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좀 연속으로 상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 기업들도 이제 하겠다고 하는데 뉴욕 증시에서 뭐 받아주면 좋죠. 좋은데. 그 미국에 네,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왜냐하면 쿠팡은 뒤에 또 소프트뱅크가 있었고 손정이라는 네임밸류가 네임밸류 있으니까 네. 됐겠죠. 손정이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설마 그럼. 이상하겠어? 그리고 한국에서는 분명히 쿠팡은 히트 상품이에요. 그잖아요. 누구도 인정을 하잖아요. 이미 규모의 경제도 달성을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했던 거죠. 근데 더 이제 날개가 달린 거고. 근데 이 상황에서 마켓컬리나 티몬이나 야놀자가 과연 상장할 수 있을지는 그건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 회사들만의 미국에 상장할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특화된. 그러니까 마켓컬리는 지금 사실은 그 제한된 상품만 팔고 있죠. 신선식품. 네. 이게 경쟁이 누구냐면 지금 오아시스 마켓하고요. 이마트랑 경쟁해요. 그럼 여기서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상장을 하려면 이들 기업보다 나은 점을 부각을 시켜줘야 돼요. 압도적인 경쟁력으로 가든가 점유율. 그게 안 보여지면 아무리 나스닥에 원한다고 해서 상장이 쉽진 않거든요. 그 다음에 티몬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 쿠팡하고 똑같은 회사였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근데 티몬의 이 사업 구조는 사실은 이게 전자상거래 지금의 어떤 흐름과 맞는지 그것도 곰곰이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떨지 모르니까. 그래서 티몬도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야놀자는 되게 좀 독특한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야놀자는 좀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왜냐면 이거 전자상거래는 아니거든요. 한국에 저걸로 포장되지 않나요? B&B? 그러니까요. 에어비앤비. 네,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야놀자가 그래도 만약에 이 중에서는 좀 제 생각엔 가장 좀 유력하지 않나, 상장을 한다면. 왜냐면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독특하고 한국에서 어쨌든 성공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거는 뭐 단지 쿠팡이 상장했기 때문에 아, 여기에 편승해서 이 기업들이 상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네. 하여튼 이 야놀자도 우리 여기 한 4년, 5년 전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대표를 야, 지금 성장하는 거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죠. 엄청나요. 지금 정말 이러다가 정말 다 미국 시장 갈 수만 있으면 미국으로 가자 이런 분위기가 나올 거, 정말 괜찮은 기업들은. 근데 이게 사실 시대적 흐름인 것 같아요. 중국도 그렇잖아요. 알리바바니 뭐니 뭐. 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사이즈를 키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우리 결국은 뭐 그 모든 매수 주체들이 더 이게 확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한국 시장이 커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보면 지금 쿠팡이 만약에 100조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통회사 다 합쳐도 70조라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은.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느낌적으로는 이마트가 훨씬 크죠. 부자 회사고 그럼요. 커 보이는데 M&A를 한다 그러면 서로 한 주식 나 요만큼 주고 다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런데도 이렇게 평가를 못 받는 건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사이즈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평가 절하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한국 시장이 빨리 좀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마트가 당연히 뭐 그 쿠팡보다 뭐 경쟁력이 떨어진다, 뭐 좋다, 이걸 떠나서 지금 한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엄청난 지금 격차가 벌어져 있거든요. 편의점 회사들 지금 시총이 3조밖에 안 돼요. 우리 한국을 다 장악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너무 좀 과도한 저는 저평가 아닌가, 사실은. 그냥 기업 가치만 저평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 비하면.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확실히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제 은행주 주가 상승이 눈에 띄었었는데 이게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면은 뭔가 이제 좀 재평가 이제 기준에 이제 도달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은행주가 재평가를 받으려면 금리죠, 무조건. 그쵸? 금리가 일단 예대 마진이라고죠. 그 기대감으로 아마. 지금 왜냐면 은행주는 지금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그 정책 금리는 단기 금리잖아요. 이렇게 단기 금리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정책 금리 그 장기 금리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죠. 요게 단기 금리, 요게 정책 금리. 그러면 그러니까 은행은 단순합니다. 단기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요. 단기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예금 금리 있죠. 여러분이 돈 맡기면 그 단기 금리로 연동이 돼요. 그래서 1%의 그 이자로 조달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장기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대출 금리가 따라가요. 그러면 예를 들면 장기 금리가 3%면 1에서 3%잖아요. 이 2% 먹는 거예요. 그게 예대 마진이거든요. 은행은 되게 단순한데, 그래서 금리 상승기, 장기 금리가 상승할 때
은행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이걸 흔히 장단기 금리차라 그러잖아요. 이게 벌어질 때. 근데 장단기 금리차가 바뀔 때가 있어요.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럼 은행주들은 절대 못 갑니다, 주가. 예, 오히려 적자날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근데 그런 구조다 보니까 지금은 좋죠. 왜냐하면 지금은 미국 연준 의장이 이 금리 안 올려요. 단기 금리 이렇게 가요, 플랫. 근데 장기 금리 이렇게 튀잖아요. 그럼 당연히 돈 많이 벌죠. 그래서 가는 건데 이게 유지될 거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반반이에요. 이러다 꺾인다. 장기 금리 계속 안 될 것 같다면 인플레 그렇게 많이 발생하기 어렵고 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꺾일 것 같다. 아니다. 계속 갈 거야. 이거는 논쟁이 지금 너무 심해서 누구 말도 맞출 수는 없는데 그래도 1% 후반까지 간다는 게 좀 대부분의 의견들이 맞으니까 조금 더 장기 금리 상승할 여지는 남아있다. 근데 금리가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는 것 자체는 좋은데 한 가지 더 있는 게 은행주를 투자하실 때 제일 문제가 하나가 정부 리스크가 너무 커요. 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모자를 씌워버리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그 자유롭게 활개를 치고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이렇게 야생말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혼자 막 다니는데 어디에 가둬버리면 야생매가 크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케이스예요. 은행은 그냥 가두리예요. 야, 정부에서 야, 너 이렇게 하지 마. 배당을 왜 이렇게 많이 줘? 지금이 어느 시국인데 배당 못하게 막아버렸잖아요, 사실은. 손에 그거 적립금 싸, 충당금 싸. 적립금 싸, 이익 공유해야 돼. 야, 은행 번 돈 좀 우리 써야 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주 가치를 훼손시키는 엄청난 사실 리스크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주주 가치를 은행은 막 훼손이 돼요, 사실은. 정부 입김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구조적으로 좋아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런 거죠. 은행을 절대 이제 터치를 안 하고, 예를 들면 규제를 안 하고, 뭐, 마음대로 뛰어놀게 하면 위가 열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 구조에서는. 근데 이 하나가 막혀 있고, 그리고 자꾸 불편한, 은행주한테 자꾸 불편한 게 인터넷 은행을 자꾸 만들어요. 자꾸. 이 아마 제3의 인터넷 뱅크 또 나올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또 경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은행주는 절대 저는 장기 투자는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반대고, 배당 노리고 하시는 거 좋고, 배당 한 1년에 5% 나오거든요. 그거 좋고, 아니면 1년에 10에서 20% 정도만. 많이 쌌을 때 사서 그 정도. 근데 그 이상을 노리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수 없는 지금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한 수익만 실현하고 나오는 그런 업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앱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앱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연불리를 입력하시면 주식 상품권 10,000원을 화요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배당주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그 뭐 1년에 한 번씩 배당 주다가 그다음에 분기별로 주다가 뭐 미국처럼 뭐 월별 배당 뭐 이 얘기도 있던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나요? 아직은 뭐 일단은 분기 배당인데, 그러니까 많은 여기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면은 또 원하시는 게 삼성전자 좀 제발 월배당 좀 해달라. 그러면 진짜 은퇴하시고 노후자금 활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부동산에 넣어놓으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사실 이제 은행에 예적금에 넣어놓는데 그거 만족 못 하잖아요, 절대.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 월배당 해주면 삼성전자 이제 장기 투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매달 이제 이것만 사가지고 배당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월배당은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는데 시장이 원하는 거니까 저는 어느 시점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정부에서 얼마나 적극성을 띠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